이번 시간은 금융상식 빈출 키워드 01부터 13번째 빈출 키워드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상식처럼 금융상식에서도 자주 출제되어지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핵심 정리 중에는 수시로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되고,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치식 예금이 있고, 어떠한 목표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종류에 따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통상 거치식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적립식 같은 경우는 쌓는 거잖아요, 금액을. 그래서 적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숙지하는 데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02, 우체국 금융상품 중 카드 상품과 펀드 상품이 있는데, 카드 상품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체크카드 발급 대상을 보면 개인 카드 중에 개인 카드의 신용과 또 체크카드의 성격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카드고요. 발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고 만 18세 미소년자는 후불 교통기능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주요 체크카드의 경우에 개인에 보면 자신을 위한 체크카드가 폼이 하이브리드가 있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싱글족 맞춤 혜택 특화 카드예요. 그리고 우체국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다드림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는 펀드 상품인데 2018년 9월부터 펀드 판매가 우체국에서 개시가 됐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오른표 끝에 보시면 이러한 펀드는 대부분 안정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03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데, 교환을 할 수 있는,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박스 우편 환으로,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되는 환증서를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두 번째 박스는 우편 대체로 우체국에 개선한 우편 대체 계좌를 통해서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 세금, 공과금, 할부금이나 각종 연금이나 급여 지급 등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외국화는 외국으로 송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네트워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스위프트 혹은 유로지로 네트워크 또는 머니그램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머니그램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송금 후에 10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박스 제휴 서비스인데,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중 세 번째 동그라미 노란 우산 공제 판매 대행은 소기업 소상공인이에요.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예요. 소기업 소상공인 주체가 아닌 내용이 들어오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빈출 키워드 04 예금 업무 중에 핵심 정리 중 첫 번째 박스가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인데, 예금을 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증진되죠. 그래서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표현해요. 또한 상사 계약이 되는 것이죠. 이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상사 계약이고, 어떤 한 일방이 불특정 다수가 올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하니까 표준 계약서처럼 만들어 놓고 일방이 그에 따라 이제 동의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 세 번째 동그라미 부합 계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예금 계약의 성립인데, 현금에 의할 때에는 창구 입금의 경우 그 금융회사 직원이죠. 그 직원이 금원을 받아서 확인을 할 때 성립이 된다고 보고요. 점의 수금 같은 경우에는 수금 지금이 영업점으로 와서 수납 직원의 금전 주고 확인, 그렇게 된다면 입금이고요. ATM 같은 경우에는 현금 계산을 종료해서 금액이 표시된 때에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예금거래 약관인데, 약관의 해석 원칙은 누구라도 당연히 해당 약관은 동일하게 라는 객관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 있고, 이렇게 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작성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이제 예금을 위한 그 불특정 대다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따라서 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작성자를 불이익하는 원칙을 두어요. 또한 예금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금액을 예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편적 예금 계약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이때 개별 약정을 하게 되는데 거래는 거래 상대방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대리인과의 거래인데 대리인이 어떤 예가 있느냐면 표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 경우에 구분 미성년자가 있죠. 대리인은 친권자나 혹은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류가 있다. 그러면 후견인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것들이 확인 서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예금의 중도 해지와 예금 담보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이외에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그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박스 회사와의 거래를 할 때 대표가 공동으로 돼 있다. 그럼 그 공동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외국 회사와의 거래인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증거에서 한국 내의 예금자와 예금 거래를 하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 회사는 당좌 개설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공호 예금 업무 두 번째는 핵심 정리 중 첫 번째 박스 현금 입금 중에 과다 입금했을 때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과다 입금 중 첫 번째 오른표 보시면 초과 입금분에 대해 예금 계약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주 계좌에서 초과 입금액을 인출하면 되고요. 초과 입금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주가 돈을 찾았다. 이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시키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동그라미 계좌 상위 입금 같은 경우에 직원이 1이라는 계좌가 아닌 실수로 2라는 계좌에 보냈을 때 차고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회사는 당연히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요. 차고에 기인한 입금은 차고 계좌 예금주 동의 없이 취소, 정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계좌 송금에서의 차고 송금인데 발송인이 잘못 계좌를 입력을 할 때가 있겠죠. 그때 두 번째 동그라미 차고 송금 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이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당이득이라는 부분들로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예금의 지급과 면책인데 원칙은 진정한 예금주의 변제한 때는 당연히 이 금융회사는 예금 채무가 면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해당 본인이 아니고서도 금융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고 인감, 서명, 비밀번호 일치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박스는 법정 상속인데 상속의 순위가 있게 되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 직계 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순위로 가게 돼요. 모두 다 있다라고 했을 때는 1순위만 상속의 순위를 갖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의 첫 번째 오른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오른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이라고 표현해요. 다섯 번째 박스는 유언상속 유증인데 유언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때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오른표 채권 채무 다 주는 포괄 유증, 두 번째 오른표 특정한 재산을 주는 특정 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06 금리가 있게 되는데 핵심 정리 중 첫 번째 박스 금리 결정은 아주 쉬워요.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오르게 된다면 더 많은 대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공급하려고 그럴 거고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적게 하고 낮으면 대출을 많이 하려는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자율 레이트를 뭐 R1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이제 통화량을 Q1으로 해서 NQT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동그라미 1번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이러한 금리 변동의 영향에 있어서 금리 상승의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했죠.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축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 부담이 생겨요. 그럼 그만큼의 상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고 소비, 투자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금리 하락의 경우에는 저축이 감소될 수 있죠. 그리고 국내 금리에 비해 해외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해외 유출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입은 감소하게 되겠죠. 반대는 해외 유출 감소, 자금의 유입 증가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금리의 종류인데 단리와 복리예요. 계산하는 부분들이 가끔 나오는데 단리는 원금이 있고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이죠. 1년이냐 2년이냐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하는 게 단리라면 복리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의 기간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에 따라서 곱해질 수가 있게 되죠. 뭐 이론 때 공식 도출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시장 금리 중에 세 번째 오는표 채권 수익률이 있는데 채권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주식과 채권이 있죠. 주식은 투자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채권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만기가 도래하거나 뭐 약정에 따라서 뭐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채권이고 얘는 자본이고 얘는 부채죠. 그래서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행을 할 때 얼마 금액의 몇 퍼센트 이자로 발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 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5%로 발행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시장 상황 내에서는 5%가 괜찮아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근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10%의 시장 채권이 발행이 된다면 5%는 거래가 발생이 안 되겠죠. 얘만 거래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맞춰줘야 돼요. 이미 발행됐기 때문에 얘가 이 비율을 따라가려면 발행된 거래 가격이 내려가야 내려가는 것만큼 해당 비율이 올라가니까 채권 수익률은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이고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금리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그라미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인데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금리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항에 가끔 나오니까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07 전자금융인데 전자금융 크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박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서비스,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해요. 예금, 오픈뱅킹, 보험, 카드, 펀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 모바일을 이용한 뱅킹 서비스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포스트페이가 있어요. 이제 우체국 예금에 있어서의 앱인데 포스트페이는 우체국 특화 서비스인 우편항 기반 경조금 송금 서비스와 핀테크를 접목시킨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예금 모바일 뱅킹 서비스 앱이에요. 그래서 포스트페이에 대한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CD, ATM 서비스인데 여러분들 서비스 다 이용해 보셨죠? 칩 내장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생체 인식으로 본인을 인증하거나 지문 같은 거 혹은 무매체 거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스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인데 그 중에 선불카드를 좀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그 기프트 카드처럼 선불 카드가 있을 수 있죠. 구분의 이용 한도 선불 카드를 보면 충전한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 적혀 있을 때는 500만 원, 이름이 없을 때는 50만 원 한도로서 발행되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6번째 박스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인데 인증 및 생체 인증 정보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제한돼요. 또한 전 금융기관을 통합 OTP를 연속 10회 이상 잘못 입력해도 제한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신청일 포함 5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 등록을 안 한다? 그러면 또 이용 제한돼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08 금융상품인데 핵심 정리 중 첫 번째 박스 금융회사라고 하게 되면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이 있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저축 상품인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나 목돈 마련 적립식 예금이나 운용을 위한 거치식 예금인데 각각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종류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투자 상품 펀드인데 표가 하나 나와요. 6번째 동그라미.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목표 금액을 이 투자를 받고 투자 계획서에 따라서 그 투자금이 온 거잖아요. 그에 따라 운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해당 펀드를 발행한 금융회사가 망해도 펀드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발행기관의 신용 위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상장지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지수를 추종을 해요. 근데 그 추종하는 것을 증권회사가 자신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펀드의 계획서에 의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발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발행기관인 증권회사의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ET에는 증권회사의 신용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네 번째 박스는 투자 상품 장내 파생 상품인데 장내라는 건 시장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장내라고 표현을 쓰죠. 동그라미 1번 선물 계약인데 선물 계약이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한 날에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물량을 거래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선물 계약이죠. 만약에 거래소가 아닌 경우에는 선도 거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옵션 계약 중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두 번째 오른표 옵션의 종류 중 선택권이라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내가 어떠한 권리를 샀는데 그 권리에 따라 내가 그 권리를 내가 이행을 하는 그 기간 내에서 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권리 콜,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이 있어요. 풋옵션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팔아요. 그럼 그 판 만큼 그만큼의 갭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09,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인데 해당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있고 이것은 어떤 법률인가 라는 부분들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기출 출제된 법률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예금 보험 사업에 대한 건전성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적인 부분들을 놓아준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내에서는 해야 된다 해서 반드시 계속 해야게끔 만들어 놓아서 틀린 문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야 되죠. 또한 네 번째 박스 기출 출제된 시행 규칙 중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오른표 최신 관서는 요구불 예금 계좌가 첫 번째, 두 번째 대시 줄표에 해당할 때에는 정리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데 잔고가 1만 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계속 거래가 없거나 잔고가 5만 원 미만으로 2년 이상 계속 거래가 없을 때 편입할 수 있어요. 정리계좌에. 그리고 정리계좌 편입은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 재보험에 가입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금 지급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럼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자신이 그 위험을 인수한 보험을 또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가 있대. 그게 재보험이죠. 그 재보험 가입 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10번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해당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보죠. A씨의 2018년 귀속 금융소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원청징수 세율로 하면 금융소득은 14%니까 금융소득 곱하기 13% 하고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종합해서 세액을 산정을 할 때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종합세액을 산출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금액과 그냥 원천 징수하는 그 금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이제 세액으로 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종합소득 산출 세액만 계산해 볼게요.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박스 내에서 계산을 하기 전엔 비과세 상품인지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박스 내에서 우리사주 배당금과 농업회사 법인 출자금 배당 같은 경우는 비과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이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그럼 정기예금 이자가 있죠. 정기예금 이자는 A라고 할게요.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 이자가 있죠. 이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A와 B는 합해야 되죠. 그럼 세금의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이 금액 자체가 종합소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2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산되는 이 항목과 계산해서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해서 합한 후에 2천만 원 초과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더해주겠죠. 2천만 원에 소득세만 적용이 받으니까 14% 이렇게 해서 합치면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빼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단 종합소득 공제는 51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5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죠. 다시 말해 벌은 것을 벌은 소득으로 해주지 않겠다고 빼주는 거예요.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감액이.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는 510만 원이다. 그러면 510만 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게 된 다음 산출되는 금액이 있겠죠. 종합소득세율이 기본적으로 구간이 있게 되는데 1,200만 원,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1,200만 원 이하는 6%예요. 그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는 15%고 8,800만 원 이하 그 다음 구간이 24%예요. 금액을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24%를 적용해 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끝났느냐? 아니죠. 이렇게 적용해서 누진 공제액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24%를 적용했죠. 1,200만 원 구간 6%가 있고 그리고 4,600만 원 구간에 15% 금액이 있어요. 차익이 발생되죠. 그게 바로 누진 공제액이에요. 누진 공제액이 52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에 522만 원을 빼줘야겠죠.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관련된 금액이 산출될 수 있겠네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금액에 해당 금액을 합산을 하게 되면 이번에 1,198만 원이 나와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11번째 자금 세탁 방지 제도인데 핵심 정리 중에 첫 번째 박스가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동그라미 1번에 자금 세탁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 분석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해당 기관이 금융정보 분석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인데 거래를 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겠죠. 즉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요. 이것이 의심거래 보고제도고요. 세 번째 박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이나 출금한 경우에 그 줄 끝에 자동 보고가 돼요. 그것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박스가 고객 확인 제도인데 고객 확인의 대상 두 번째 동그라미 표에 보시면 계좌에 신규 개설을 한다든지 혹은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처럼 고객 확인을 해야 되는 제도가 바로 CDD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스가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인데 고객별, 상품별로 자금 세탁 위험도를 분류를 하고 그 중에 자금 세탁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지는 구간이 있겠죠. 그때는 더욱 엄격하게 고객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예요. 그 다음 12번째 빈출 키워드 금융시장 중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금융시장의 기능은 자원 배분화주죠. 소비자 자금이 필요할 때 그 대출 받아서 소비할 수도 있고요. 만족 정도가 소비자가 발생을 하겠죠. 뭐 이자를 위해 예금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효용 증진될 수 있고요. 위험 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금 투자할 때 한 곳에만 하지 않고 분산 투자할 수 있듯이 위험 분산할 수도 있고요. 시장에 의해서 안정화, 균형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규율 기능도 갖고 있고 높은 유동성 당연히 제공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13번째 빈출 키워드 예금자 보호인데 핵심 정리 중에 첫 번째 박스 예금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때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예금보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가 보호대상 금융회사인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보호될 수 있어요. 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보호대상은 아니에요. 자체 기금을 마련해 놔요. 우체국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해줘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보호, 비보호, 금융상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은행에 있어서 보호금융상품은 우리가 이제 쭉 봐왔던 상품들이 일반적인데 비보호 금융상품을 보면 CD라고 부르는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이죠. 정기예금을 바탕으로 발행이 되게 되는데 정기예금을 합치거나 하나의 큰 정기예금을 나누거나 발행할 수 있겠죠. 이때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에는 할인식으로 발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할인식이기 때문에 비보호예요.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든지 주택청약, 주택저축이라든지 금융투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 금융상품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에 보호금융상품이 있는데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이것이 보호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호와 비보호 금융상품들은 잘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